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OT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본 강의 1강부터 여러분께 강의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강은 여러분 제목이 뭐죠? 예, 품사입니다. 품사. 자, 품사. 이 품사가 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마 팔품사. 선생님, 저는 품사 너무 잘 아는데 무슨 품사부터 토익 강의합니까? 자, 그런 분들도 분명히 제가 전달해드리는 품사는 기존에 여러분 학습하신 품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팔짱 끼고 이렇게 그냥 졸면서 듣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깨우침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강에 오늘 품사를 정리를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자동차를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문장의 자동차의 부품을 품사로 비유를 할게요. 비유. 영어가 어려우니까 자꾸 비유해서 간단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하려고 24년 고민하면서 만든 결과니까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부품은 품사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개념 품사 이해라는 게 뭔지를 신개념, 끝토익 신개념 요거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잘 캐치를 해 주신다면 기존의 품사를 알았던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토익 학습에 꼭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품사를 1강 정리하면은 2강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2강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이놈만 잘 이해하면 영어는 쉽게 접근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2강에서 분명히 여러분께 심어 드릴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접속사와 준동사의 새로운 개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잘 되고 해야 나중에 4강까지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까지를 그럼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니까요. 좀 편하게 품사라는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신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신개념. 그리고 이 품사 공부는 토익 학습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품사 A, B, 3 봤을 때 품사가 식별이 안 돼. 그러면 토익 문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일단은 구조적인 부분을 기초공사를 우리 챕터 1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 47개 공식, 그렇죠? 47개 공식으로 여러분 점수 올려드릴게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챕터 1에서 가면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라는 개념이 충분히 인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유닛 1, 2에서 유닛 1에서 1, 2강 두 개로 나눠서 제가 오늘 첫 강 그리고 다음 강의까지 품사의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그냥 품사가 아니라 뭐라고 신개념이라는 거 요거 분명히 차별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2에 있는 이런 품사를 조립을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어 문장이 된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3강, 4강에서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를 배열하는 원리 이거를 잘 깨우치면 여러분 영작할 수 있는 힘까지도 생겨요. 뭐까지? 영작 그리고 문장 분석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릴 거고 맨 마지막으로 구조에 대한 매핑 한 개로 모든 영어 구조는 끝 하고 매핑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란 뭐냐 하면은 어떤 단어의 성격을 표시한 건데요. 이때 성격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역할, 기능, 그리고 형태, 그리고 의미 이런 것 같은 것끼리 묶어서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품사라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팔품사 기존에 들었던 팔품사에서 그것들의 종류, 역할, 형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많은 거야. 이러면 명사 수식해요. 그렇게 아니면 보호자리 가요.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역할. 자, 그런데 이 팔품사라는 이 팔품사를 지금부터 나누기 2로 정리를 해 갈게요. 즉 팔품사를 8 나누기 2 뭐죠? 4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품사는 결국 우리가 사품사로 간단하게 만들 거고요. 자, 그것도 많아요. 그럼 4 나누기 2 뭐죠? 두 개죠, 2개.
빨간색, 파란색, 이색 구조론으로 아무리 복잡한 영어 구조도 제가 개발한 빨간색과 파란색 두 색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색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빨간색을 표시하기가 그래가지고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빨간색이고요. 우리 교재에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파란색 이 색으로 자 팔품사를 가지고 사품사로 줄일 거고 걔들을 두 색깔로 정리해서 모든 문장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게 이색 구조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따라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문장은 제품,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을 우리가 품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단어는 한 개의 단어는 한 개의 품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단어의 역할, 기능, 성격, 의미가 같은 거를 묶어보니까 몇 개? 8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게 팔품사예요. 같은 역할, 기능, 의미 이런 걸 묶어보니까 8개 나와요. 그 팔품사란 8개로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팔품사의 이해가 정말 중요한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팔품사를 결국 우리가 몇 개로? 4개로 나누기 2. 걔를 몇 개로? 2개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딱 깔끔하게 영어 구조를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약속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봅니다. 이 차는 하나의 제품이죠. 이 제품을 우리가 영어에서 문장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문장이 짧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긴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토익에는 한 줄짜리 문장 길이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2줄, 3줄. 자,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문장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짧은 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봤어요.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 안에 있는 부품이 몇 개겠어요? 자동차 안에 2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2만 개 이상의 부품을 보면서 차를 보면 복잡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아무리 복잡한 제품도 우리는 몇 개의 품사로? 4개의 품사로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팔품사 필요 없고요. 4개의 품사로 줄여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두색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진입니다. 엔진, 차의 엔진. 그 엔진을 우리가 영어에서 동사로 비유를 할게요. 동사로 비유하고요. 그 다음 명사, 대명사, 부품, 형용사, 부품. 근데 형용사, 부품은 여기 보세요. 명사와 동사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 아까 제가 이색 구조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지?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두 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는 게 제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야. 자, 그러면 명사, 동사는 무조건 빨간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물론 명사 중에 이제 제기대명사. 걔들은 또 수식, 강조 역할로 파란색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야. 보편적으로 봐서는 명사, 동사는 다 빨간색으로 인지를 해주고 빨간색이 뭐냐 하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부품. 즉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데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품사를 빨간색으로 인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명사, 동사는 우리가 항상 빨간색으로 보시고요. 형용사는 문장을 만드는데 이 꼭 필요한 요소다 이러면 빨간색으로 인지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즉 수식하는 형용사 이런 거 있잖아. 걔들은 파란색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빨간색, 파란색 두 색깔이 다 되는 품사로 인지를 해주시고 부사는 영원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사는 문장의 문장 성분이 아니다 해서 부사를 닉네임을 하나 정해줄게. 얘는 쓰레기야, 쓰레기. 이제 앞으로는 부사는 쓰레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품사, 팔품사를 몇 개로? 4개로 줄인다고 그랬죠. 명동에 계시는 형부님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명동에 계시는 형부님 이렇게 4개의 품사만 여러분들이 잘 만들 줄 알면 돼요. 그런 부품을 잘 분석할 줄 알면 됩니다. 분석하고 만들어낼 줄 알고 그럼 읽기도 잘 되고 말하기도 잘 되고 쓰기도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명동에 계신 형부님이라는 4개의 품사, 4개의 부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나머지 팔품사 중에 전치사, 접속사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건 뭐나요? 얘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뭔가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고 전치사, 접속사를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동차의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엔진을 우리가 문장에서 동사로 비유를 했는데요.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만드는 건 아니죠. 하청을 주잖아, 하청을. 그 중에 만약에 어떤 자동차 회사가 엔진을 하청을 주는 업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엔진을 하청받아 엔진만 만드는 업체에서는 엔진은 부품으로 간주할까요? 제품으로 간주할까요? 다시요. 엔진 만드는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엔진을 부품으로 볼까요? 예, 제품으로 볼까요? 엔진 만드는 하청 업체에서는 엔진은 뭐 제품으로 보잖아. 그지? 자, 자기 회사에서는 제품인데 그 엔진을 자동차 조립 라인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동차 조립 라인 상에서 엔진은 뭐죠? 한 개의 부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품을, 엔진을 차 위에만 살짝 올려놓는다고 차가 잘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 조립을 해야지, 조립을. 그렇지? 그 조립하고 연결하고 접착해주는 역할을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두 접착제들이 해냅니다. 그래서 엔진이라는 부품을 차에다가 조립하는 역할을 전치사, 접속사 이런 접착제가 하는데 내가 엔진은 동사에 비유했잖아. 그지? 그러면 동사를 연결하는 접착제는 접속사라는 거다. 전치사가 아니라. 그래서 동사를 연결하는 접착제는 접속사 이렇게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선생님, 제가 접속사를 배울 때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배웠는데요. 문장 연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쭉 전개해드리는 방식대로 따라오면서 한번 깨우쳐 보세요. 어느 게 정답인지를, 어느 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지를 분명히 한번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접속사는 동사를 연결하는 접착제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연결하는 접착제는 뭐다? 전치사입니다. 명사 연결 접착제. 여기까지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얘들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고요. 접속사 뒤에 동사가 붙은 모습을 우리는 묶어서 한 개의 품사로, 한 개의 부품으로 꼭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단순해지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동사 붙은 모습을 묶어서 한 개의 부품으로, 한 개의 품사로 간주를 하고요. 얘들은 무조건 전명구는 전치사 뒤에 명사 있죠. 얘들 이름 한번 정하고 갈게요. 이름. 우리 사람 이름은 석자잖아. 그럼 얘들도 석자를 한번 정해봐. 전치사 뒤에 명사 붙은 걸 앞으로 뭐? 전명구라고 하고 약속하자. 전명구. 자, 접속사 뒤에 동사 붙은 걸 접동절. 선생님, 이런 이름을 왜 정해야 되나요? 이름대로 가면 돼요. 이름 봐. 접속사 뒤에 동사 붙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접동절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얘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품으로, 한 개의 품사로 간주하자고 그랬고요. 이런 전명구라는 모습은 형용사이면 부사 역할밖에 못해요. 그리고 접동절이라는 모습은 뭐 명사 아니면 형용사이면 뭐 부사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치사 접속사는 결국은 접착제 역할밖에 못하지 걔들이 단독으로 뭔가를 해낼 수는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명동에 계신 형부님 이렇게 4개의 품사만 잘 인지를 하시면 걔들 잘 보고 분석 잘하고 또 만들 줄 알면 여러분들은 영어가 살이 찌게 되는 거야. 요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8품사 중에 뭐가 빠졌네요? 감탄사. 감탄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총 7개, 8개 품사 중에 감탄사를 뺀 나머지인데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명동에 계신 형부님 요 4가지 부품을 잘 만들겠다. 자, 그런 관점을 꼭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봐요. 제품의 부품화. 제품이 문장이라고 그랬고요. 부품은 품사라고 그랬습니다. 즉 문장을 뭐로 바꾼다? 품사로 바꾼다. 이게 아까 내가 뭐에 비유했니? 엔진. 그렇죠. 하청업체에서 엔진 만들어. 그럼 그 자체에서는 제품이야. 걔를 조립 라인 가져오면 뭐 부품에 불과한 거야. 그럼 걔를 조립할 수 있는 뭐 접착제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동사를 접착시키는 부분이 뭐라고요? 접속사.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저하고 전명구 접동지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해서 걔들을 묶어서 한 개의 품사로 보는 훈련을 꼭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품사 나 이거 품사 잘 알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러나 조금 차이점, 분명히 제가 구분하는 끝토익 품사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수도에서 말씀드렸죠. 뭔지를 나중에 캐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품사 뭔지 몰라. 이런 사람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명사는 이름 표시하냐, 이름. 우리가 명찰이란 말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름을 표시하는 걸 명사라고 그래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것의 이름을 명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를 받는 게 아니라 명사 성질을 이렇게 대신하는 걸 대명사입니다. 명사 대신한다와 명사 성질을 대신한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명사 평가서 왜 다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거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면 보호 역할이고요. 수식을 하면 그냥 수식. 얘는 파란색으로 인지하면 됩니다. 파란색. 아까 내가 빨간색, 파란색은 뭐죠? 빨간색은 문장을 구성하는 꼭 필요한 품사들. 파란색은 그렇지 않는 것. 그렇지 않는 것의 대부분 역할이 수식입니다. 수식 역할. 수식하는 말은 없어도 문장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하면은 거진 수식어를 생각하면 거진 99%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부사 형용사는 수식 역할이 가장 큰데요. 부사라는 것은 명사를 뺀 나머지는 다 수식이에요. 명사 수식은 누가 한다? 형용사. 이거 모르면 꼭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 넘어가면 앞으로 잠깐만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수식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다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 요거 꼭 정리를 하시고요. 아까 전치사는 뭘 연결한다고요? 명사. 그래서 이름이 뭐야? 전명구, 그치? 전명구. 접속사는 아까 뭘 연결한다고 생각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동사 연결한다고 생각하자. 이게 바로 다른 책과 강사와 차이점입니다. 접속사는 동사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셔야 영어가 분명히 머리가 사고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문법 학습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잘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죠. 학습 방법을. 그걸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니까 제 말 듣고 따라오세요. 자, 접속사는 동사 연결 장치라고 했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접동절, 구와절. 구와절은요, 의미를 전달하는 덩어리예요. 두 단어 이상으로 묶어져 있는 덩어리를 구와절이라고 하는데 딱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본동사 모습이 들어가 있는 뭐라고요? 본동사 모습이 들어가 있는 의미 전달 덩어리를 뭐라 한다? 절이라고 해요. 그 나머지는 무조건 구예요. 선생님, 절은 주어 동사 연결, 주어가 없이 동사만 연결해도 절이야.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관계대명사절. 그렇죠. 형용사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야. 걔 안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와 절은 본동사 모습이 들어가 있는 의미 전달 덩어리를 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저하고 코드가 맞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품사의 역할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company provision, 얘들은 이름 아니야. 그러니까 명사죠. he, they 대명사죠. many도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ovide can, 얘는 본동사, 얘는 조동사.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this is efficient로 받침표 찍어도 되잖아. 이것은 효율적이다. 자, 이때 efficient는 무슨 새? 없으면 말이 this is. 이것만 가지고 말이 되니? 이것은 이다. 말 안 되잖아. 그럼 얘는 꼭 있어야 될까? 그렇죠? 빨간색으로 인지를 하세요.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빨간색, 파란색 두 색으로 정리를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자, 얘는 꼭 있어야 되니까 빨간색.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this라는 것을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한다? 보호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지만 this is an efficient system. 이렇게 연결됐다고 봐요. 그럼 efficient는 분명히 시스템을 수식하잖아. 그럼 얘는 파란색으로 보는 거예요. 없어도 되잖아. This is a system.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런 말이 되니까 얘는 수식이니까 파란색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아까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다 수식한다고 그랬지. 부사, where이나 이런 거 전치사 있고 접속사 있습니다. 전치사, 접속사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형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 뒤에 ity나 ment, tion, sion 얘로 끝나면 주로 명사죠. 거의 명사예요. 그 다음에 fy나 atiz 얘로 끝나면 주로 동사죠. 그 다음에 얘들은 형용사, ly는 부사. 이런 거 다 외우세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품사의 모양새와 그 다음에 기본적 역할까지는 이 시간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명동에 계시는 형부님 중에 부사는 영원한 쓰레기 파란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형용사는 문장의 보호 역할하면 빨간색, 수식하면
파란색. 그래서 빨간색도 되고 뭐도 된다? 파란색도 되는 품사가 형용사다. 그렇죠. 문장에 너는 부품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액세서리 역할을 하느냐. 필수와 옵션이라고 제 책에는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형용사는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부사는 영원한 수식어다.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인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변형 모습 이걸 꼭 외우시고 오셔야 우리가 토익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걸림돌이 없어요. 예, 요거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품사 기본 품사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끝 토익에서 보는 신개념 품사 구분법은 뭐나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래서 우리가 끝 토익에서 품사 나누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릴 텐데 요거 하나만 보고 가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먹다 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품사가 뭘까요? 동사죠. 동작을 표시했으니까. 근데 걔를 우리가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바꿀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이런 말 필요할 때 있지. 나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이 잠은 뭐야? 어떤 동작의 뭐 상태를 표시하는 이름이잖아, 잠은. 자, 그래서 잠은 명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강 보다가 자는 것을 용서 못해요. 뭐라고요? 인강 이거 보면서 자는 것을 용서 못해요가 맞나요? 잠을 용서 못해요가 맞나요? 잠을 용서 못해. 말은 안 되죠. 자는 것을 용서 못해. 맞지? 자, 자는 것은 품사가 뭐야? 명사라고 그래요, 걔는. 왜?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이름이니까요. 예, 이렇게 졸고 있는 것, 자는 것, 행위를 나타내는 이름이니까 자는 것도 명사야. 근데 걔는 어떻게 만들었지? 그렇지. 자다라는 말을 뭐로? 자다를 명사화 시켰다는 느낌이 드니? 그래. 그럼 동사로 명사로 바뀌어 할 수 있는 장치가 누구라고 그랬니? 아까 내가 동사를 연결하는 접착제가 누구라? 접속사란 접착제. 그래.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다를 자는 것 이렇게 바꿔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자고 있는 학생 정신 차려요. 자고 있는 걔는 또 품사가 뭘까요? 학생을 수식했잖아. 그럼 뭐지? 형용사죠. 형용사. 그럼 자다를 자고 있는 형용사화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또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나 강의 못해. 자기 때문에. 자다란 동사를 부사로 바꾼 거야. 자, 이렇게 동사란 놈을 다른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누구라고요? 종속 접속사. 접속사 중에도 등위 접속사도 있지만 종속 접사.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거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신개념 끝토익 품사는 뭔지에 대한 생각을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한번 꼭 고민을 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배우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서머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먼저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요걸 OT 때 한 거 있죠. 요거 간단히 보면 Part 5, 6 능력은 이 말하기 쓰기를 간접적으로 묻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OT 할 때 뭘 묻는다고 그랬니? Part 5, 6에서 단어. 스피킹 아니면 라이팅 잘하려면 단어가 돼야 되는 거 맞지? 단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사도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 형태도 결정할 줄 알아야 돼. 요 세 가지 능력을 묻는다. 자, 그것을 공식 38개로 잘 정리를 해주겠다는 게 OT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38개에다가 Part 7 공식 9개. 그래서 47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다음 지난 시간에 한 거네요. 1, 2번은 OT 때 한 겁니다. 기존 영문법하고 다른 점은 제가 가급적이면 챕터를 묶어가지고 단순화시킨 다음에 매핑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4개의 매핑만 잘 알면 시험에 강해지는 문법이다. 요건 OT에서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신개념 품사 정리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8품사를 몇 개로? 4품사. 뭐로? 명동에 계신 형부님 4개로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동사의 변형으로 야, 너 동사하지 마. 명사가 돼. 형용사가 돼. 부사가 돼. 이렇게 동사의 변형을 시키는 것이 바로 접속사고 얘들을 통해서 우리 끝토의 신개념 품사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접속사와 준동사의 상관관계를 배우시게 됩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고요.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